마포의 작은 식당 창가에 서서 밤거리의 불빛을 바라보는 박영태 사장의 뒷모습이 보인다. 60대 후반이지만 따뜻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다. 그의 뒤에는 새 직원 최수빈이 조용히 서 있다. 수빈은 늘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사장을 지켜본다. 식당 안팎에서도 심지어 사장과 단둘이 있을 때도 수빈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영태는 한참 침묵을 지키다 갑자기 입을 연다. 수빈아, 너 가족이 있니? 갑작스런 질문에 수빈은 잠시 멈칫하지만 담담히 대답한다. 사장님,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영태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은다. 그렇구나. 나는 가족이 있었지만 이제 혼자야.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은 찾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다. 박영태, 마포에서 유명한 파전식당 태양식당의 주인이다. 그의 음식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지만 그 성공 뒤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 영태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린다. 30년 전 그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파전 노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요리사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눈썰미는 그만의 자부심이었다. 손에는 칼질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불판의 열기에 다칠었지만 그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다. 영태 씨, 오늘도 부지런하네. 시장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하루는 늘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노점상들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좋은 재료를 골랐다. 새로운 요리법을 고민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식, 일식, 중식, 그는 모든 요리에 도전했다. 다른 요리사들이 퇴근 후 막걸리 한 잔으로 피로를 풀 때 영태는 요리책을 읽거나 야간 학교에서 요리와 경영을 공부했다.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영태야? 시장 친구들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밤, 비가 내리는 골목에 한 여성이 그의 노점으로 들어왔다. 젖은 옷을 입은 채 김은지라는 그녀는 파전 한 적시를 주문했다. 이런 날씨에 웬일이세요? 영태가 물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은지는 쓸쓸히 웃었다. 집에 가는 길에 배고파서 들렀어요. 영태는 정성스레 파전 한 접시를 준비했다. 신선한 부추와 직접 만든 양념장, 따뜻한 불판에서 노릇하게 구운 파전이었다. 이건 보통 파전이 아니네요. 은지는 한 입 먹고 놀랐다. 힘든 날엔 따뜻한 음식이 최고죠. 영태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종종 노점을 찾았다. 실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녀는 영태의 음식에서 위로를 얻었다.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작은 노점에서만 파는 거예요? 은지가 물었다. 당신이라면 큰 식당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영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젠가는 내 식당을 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은지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요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니까요. 은지의 말은 영태에게 큰 힘이 되었다. 2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영태와 은지는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신혼집은 홍대의 낡은 옥탑방이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이면 창문에 서리가 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곳이 낙원이었다. 언젠가 너에게 멋진 집을 선물할게. 영태의 약속에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날들을 버텼다. 영태는 낮에는 노점에서 파전을 굽고 밤에는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다. 은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을 지켰다. 때론 지쳤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이 그들을 일으켰다. 영태의 인생은 결혼 5년 차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이미 마포의 작은 식당 태양을 열어 운영하고 있었다. 정성 담긴 파전과 따뜻한 분위기로 단골이 늘어났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음식 블로거가 우연히 그의 식당을 찾았다. 이런 파전은 처음이에요. 전통의 맛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블로거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며 식당은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지역 음식 체인점의 매니저가 영태를 찾아왔다. 박 사장님, 우리 체인점의 메뉴 개발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요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그렇게 영태는 작은 식당을 떠나 체인점의 요리 개발팀에 합류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의 요리 경험과 야간 학교에서 배운 경영 지식은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맛과 품질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메뉴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동료들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며 주목받았다. 그러던 중 체인점에 큰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의 저가 전략으로 손님이 줄고 일부 매장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모두가 당황할 때 영태는 밤을 새워 문제를 분석했다. 다음 날 그는 팀장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재료 공급망을 정리하고 위생 교육을 강화하며 새로운 메뉴로 고객을 끌어오자는 것이었다. 팀장은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영태의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다. 체인점은 위기를 극복했고 영태는 팀의 핵심으로 인정받았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줄게. 그렇게 영태는 빠르게 승진했다. 그는 체인점의 메뉴 개발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야간 학교에서 경영을 공부하며 자격증도 취득했다. 은지는 그런 남편을 늘 응원했다. 승진 덕분에 두 사람의 생활도 나아졌다. 영태는 옥탑방에서 시작해 이제 마포에 깔끔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회사 지원과 저축으로 구입한 아파트였다. 은지는 이사 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영태 씨, 당신이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 아니,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마침내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은지가 임신한 것이다. 아기를 기다리는 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영태는 더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아이를 위해 준비했다. 아파트 한쪽을 아기방으로 꾸미고 아기 옷을 하나씩 샀다. 행복이 그들을 감쌌다. 우리 아이는 아빠처럼 성실하고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다. 은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임신 중 합병증이 발견되었다. 영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 곁을 지켰다. 하지만 노력에도 은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우리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1993년 봄, 그들의 아들 박민재가 태어났다. 영태는 아들을 낳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했다. 작은 생명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더했다. 민재야, 아빠가 너를 위해 꼭 성공할게. 넌 절대 힘들지 않도록 해줄게. 아들이 태어난 후 영태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젠가 자신만의 식당 체인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다. 지금의 회사에서 성공했지만 그는 더 큰 도전을 원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안정된 수입이 필요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민재는 건강하게 자라 말도 하고 뛰노는 밝은 아이가 되었다. 영태는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지만 자신의 길을 걷고 싶었다. 그동안 쌓은 요리 경험과 인맥, 그리고 약간의 저축을 바탕으로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다. 식당 이름은 태양푸드.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을 만들겠다는 그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다. 정말 회사를 그만둘 건가요? 은지가 걱정스레 물었다. 응,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을 것 같아. 회사에만 있으면 내 꿈이 계속 미뤄질 거야. 당신 결정을 믿어요. 하지만 민재도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영태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어. 걱정 마. 민재를 위해 꼭 성공할게. 태양푸드의 시작은 소박했다.
홍대의 작은 골목에서 문을 열었다. 직원은 단 5명. 영태의 오랜 시장 친구들이 함께했다. 파전과 한식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메뉴로 시작했다. 영태는 예전 동료들의 도움으로 단골 만들기 시작했다. 사장님, 인스타에서 우리 식당이 화제예요. 직원이 전화를 보여주자 영태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요. 한 푸드블로거의 글이 화제가 되며 태양푸드는 빠르게 알려졌다. 홍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로 떠올랐다. 영태는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손님들의 입소문이 퍼졌고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사장님, 요즘 동네 어르신들도 우리 파전을 좋아해요. 직원의 말에 영태는 흐뭇했다. 태양푸드는 홍대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영태는 매일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며 품질을 지켰다. 따뜻한 서비스와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은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을 도왔다. 그녀의 친절함은 직원들의 사기를 녹였다. 민재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아빠의 요리사 모자를 들어주며 말했다. 아빠, 오늘도 맛있는 파전 만들어요. 그래, 아빠가 최고로 맛있게 만들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다. 태양푸드는 3년 만에 마포와 신촌에 분점을 냈다. 영태의 요리와 정직한 운영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동네 주민들은 그를 파전 아저씨라 부르며 사랑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경제 위기가 한국을 덮쳤다.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며 식당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 태양푸드도 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영태는 밤낮으로 고민했다. 은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켰다. 하지만 위기는 점점 더 그들을 옥죄어왔다. 외식을 줄이고 단체 모임이 취소되며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외식업계 전체가 흔들렸다. 위기는 거대한 파도처럼 갑작스레 밀려왔다. 하루아침에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식당 자금은 빠르게 바닥났다. 영태는 밤늦게까지 식당에 남아 방법을 찾았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저축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장님, 이대로면 식당이 망합니다.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레 말했다. 영태는 고개를 저었다. 직원들은 끝까지 지켜야 해.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는 모든 비용을 검토하고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결국 영태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마포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여보, 집까지 걸면 어떡해? 은지가 눈물로 물었다. 지금은 식당을 살리는 게 먼저야. 걱정 마. 이 위기는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외식업은 최악의 불황을 겪었고 단골 가게들이 부도나며 밀린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영태는 포기하지 않았다. 식당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다. 어느 날 밤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영태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을 무겁게 짓눌렸다. 쓰러진 그를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당분간 절대 쉬어야 합니다. 이대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도 영태는 병원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식당이 위험한데 여기서 쉴 수는 없어. 그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다. 은지는 수척해진 남편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한때 활기차던 모습은 사라지고 피로와 근심만 남아있었다. 이제 그만해요. 식당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괜찮아. 걱정 마. 직원들 생계도 내 책임이야. 그날 밤 민재가 아빠 무릎에 앉아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엔 파전을 굽는 아빠가 웃고 있었다. 민재가 말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영태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는 다시 다짐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이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영태는 높은 이자의 사채를 썼고 이제 그 기한이 다가왔다. 박 사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돈을 갚아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곧 돈이 들어올 겁니다. 미안하지만 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부터 사채업자들의 방문이 계속되었다. 처음엔 정중했던 독촉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던 어느 밤 식당 앞에 검은 차가 멈췄다.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식당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늦게까지 일하던 영태가 문을 열었다. 박 사장, 우리 인내심이 끝났어. 이제 선택은 하나야. 그들은 영태를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주방을 어지럽히고 테이블을 뒤집었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영태는 숨이 막혔다.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이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채업자들의 위협이 현실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받겠지. 소문에 박 사장 가족이 마포에 산다던데. 그 말에 영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족을 건드리는 위협이었다. 제발 가족은 손대지 마세요.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딱 일주일만 기다려. 그때까지 안 되면. 남자는 말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다. 식당에 혼자 남은 영태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영태는 일찍 일어나 민재의 방으로 갔다. 아직 잠든 7살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지막인 듯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작은 손, 통통한 볼, 긴 속눈썹. 그는 아들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미안해, 민재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거실로 나온 영태는 은지에게 담담히 말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중요한 일이 있어. 아침은? 은지가 걱정스레 물었다. 밖에서 먹을게. 괜찮아.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영태는 집을 둘러보았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작별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은지야, 고마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은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태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영태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모든 재산을 은지 명의로 바꾸는 서류를 작성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치였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남겼다. 은지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했어. 하지만 걱정 마. 모든 걸 네 이름으로 해뒀으니 너와 민재는 괜찮을 거야. 식당 일은 내가 책임질게. 민재에게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줘. 언젠가 꼭 돌아올게. 사랑해. 그 후 영태는 간단히 짐을 챙겨 서울을 떠났다. 목적지는 인천.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려 했다. 가족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면 가족도 안전할 거라 믿었다. 은지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알지 못했다. 편지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왜 혼자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채업자들은 결국 집을 찾아왔지만 재산이 은지 명의라 손대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은지를 괴롭혔다. 밤낮으로 전화하고 집 앞에서 위협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말해. 은지는 협박 속에서 민재를 데리고 이사를 결심했다. 그녀는 언니가 사는 광주로 옮겼다.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생계를 꾸렸다. 하지만 불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은지는 암 진단을 받았다. 이미 말기였다. 몸 곳곳에 암이 퍼진 상태였다. 그녀는 민재의 미래를 걱정했다. 자신이 떠난 후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언니도 바빴고 남편은 행방불명이었다. 은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민재야, 엄마가 병원에 있어야 해. 이모 집에서 지내는 거 어때? 민재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었지만 은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결국 민재는 은지의 오랜 친구 최 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은지는 눈물을 삼키며 민재를 보냈다. 아이의 손을 놓았다. 그러나 몇 달 후 최 이모 가족은 해외로 이주했고
민재는 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 생애 마지막 순간 은지는 아들을 위한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좋은 보육원을 찾아 민재를 맡기기로 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영태가 돌아와 아들을 찾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민재야, 언젠가 아빠가 널 찾으러 올 거야. 그때까지 씩씩하게 지내야 해. 은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에게 아빠 사진과 편지 한 장을 남겼다. 그리고 그 겨울 그녀는 눈을 감았다. 8살 민재는 햇살 보육원에 맡겨졌다. 처음엔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점차 보육원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다. 다만 부모님이 언젠가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다. 한편 인천으로 간 영태는 이름을 최영수로 바꾸고 작은 분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썼다. 낮에는 주방에서, 밤에는 요리 강사로 일하며 버텼다. 5년이 흘렀다. 인천에서 영태는 성실함과 요리 실력으로 조금씩 인정받았다. 다시 작은 파전 가게를 열었고 무리 없이 천천히 성장했다. 10년 만에 그는 인천 음식계에서 이름난 사장이 되었다. 사업이 안정되자 영태는 가족을 찾기로 결심했다. 사채업자의 위협은 이제 없었다. 그는 가족이 마포에 남아있기를 바라며 서울로 갔다. 하지만 그 집에는 다른 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은지의 언니를 찾아 모든 비극을 들었다. 은지의 병, 죽음, 그리고 민재가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사실. 햇살 보육원이라고 했나요? 영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햇살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렸다. 민재는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떠났다. 보육원 측은 몇 년 전 입양되었다고 했지만 입양 가정 정보는 알려줄 수 없었다. 제 아들입니다. 찾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정보는 보호됩니다. 영태는 무너졌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민재를 찾으려 했지만 입양 기록은 철저히 비밀이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영태는 인선의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모든 자원을 모아 태양푸드를 다시 세웠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신중하고 철저히 운영했다. 성공에 대한 집념이 그를 밀어붙였다. 크게 성공하면 민재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2023년 태양푸드는 한국 5대 음식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했다. 박영태는 음식계의 혁신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매일 밤 아내와 아들 사진을 보며 눈물 짓는 이는 없었다. 사장님, 새 경호원이 도착했습니다. 매니저가 식당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영태는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예의 바른 태도가 눈에 띄었다. 그의 얼굴은 검은 마스크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영태는 새 경호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묘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자네, 전에 어디서 일했나? 청와대 경호팀에서 5년, 해외 VIP 경호로 3년 일했습니다. 좋군. 자네를 추천한 사람이 실력을 높이 평가했어. 기대하겠네. 그렇게 최수빈은 박영태의 전담 경호원이 되었다. 처음엔 공식적인 관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태는 수빈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특히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수빈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영태의 일정을 완벽히 관리하고 항상 한 발 앞서 상황을 대비했다. 단순한 경호 외에도 사장님 건강을 챙기고 때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수빈은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자리를 잡았고 사장님과 단둘이 있을 때도 마스크는 항상 얼굴을 가렸다. 수빈 씨, 자네 가족이 있나? 어느 날 영태가 문득 물었다. 사장님,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에 영태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의 아들 민재도 지금쯤 수빈과 비슷한 나이일 터였다. 그도 이렇게 홀로 자랐을까? 그 생각에 영태는 수빈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6달 후 태양푸드 홍대 본점에서 새 메뉴 발표회가 열렸다. 영태는 직접 무대에 올라 신메뉴를 소개하고 있었다. 수빈은 늘 그렇듯 무대 옆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박영태, 너 때문에 내 삶이 낭했어. 다 갚아줄 거야.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수빈은 즉시 그것이 위험물임을 알았다. 그는 무대로 뛰어올라 영태를 몸으로 막았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그 순간 날카로운 물체가 날아와 수빈의 얼굴을 스쳤다. 마스크가 찢어지며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오른쪽 뺨에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경호팀과 경찰이 범인을 제압했고 수빈은 응급처치를 받았다. 수빈, 괜찮나?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영태는 수빈의 상태를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깊지 않은 상처예요. 하지만 영태의 눈은 수빈의 얼굴에 멈췄다. 특히 그 별 모양 흉터에. 평범한 흉터가 아니었다. 독특한 모양이 낯익었다. 영태는 숨을 멈췄다. 그 흉터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영태는 수빈의 손을 꼭 잡았다.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젊은이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 흉터가 말하는 게 뭔지 너무 컸다. 마포병원에 도착해 의사가 수빈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흉터는. 수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어릴 때 생긴 겁니다. 응급처치 후 수빈은 병실로 갔고 영태는 그의 곁에서 방을 지새웠다.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날 지켰나? 자네 목숨이 위험에 쓰고 있었어. 영태가 물었다. 수빈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게다가 사장님은 제게 특별한 분이세요. 특별하다니 무슨 뜻이지? 영태는 궁금했다.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태양푸드의 장학 프로그램 덕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영태는 놀랐다. 그는 민재를 찾으려 여러 보육원을 후원했지만 수빈이 그중 한 명일 줄은 몰랐다. 운명처럼 느껴졌다. 수빈의 이야기가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병실에서 영태는 수빈을 바라보며 병실을 나서는 순간 영태는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했다. 수빈의 오른쪽 뺨에 있는 별 모양 흉터. 너무 독특한 모양이었다. 민재의 뺨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5살 때 뜨거운 냄비에 대어 생긴 흉터였다. 작은 별처럼 빛나는 그 흉터는 영태와 은지가 별빛이라 부르며 아들을 더 사랑했던 특별한 표시였다. 설마, 영태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영태는 수빈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이 30세, 민재와 같은 또래였다. 해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기록이 있었다. 8살에 입양되었다가 15살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영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해살 보육원, 은지가 민재를 맡겼던 바로 그곳이었다. 영태의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신이 필요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다. 병원을 다시 찾은 영태는 수빈이 잠든 틈에 그의 소지품을 살폈다. 미안함을 속으로 빌며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수빈과 한 여성이 홍대 거리에서 찍은 사진. 영태는 숨을 멈췄다. 그 여성은 분명 은지였다. 민재야. 눈물이 흘렀다. 그때 수빈이 눈을 떴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영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이 사진? 자네 어머니신가? 수빈의 눈이 커졌다. 네, 어머니 사진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입양 전 원래 이름이 뭐였지? 영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재였습니다.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신... 영태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민재야,
내가 민재구나. 수빈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영태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 간직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영태, 은지, 그리고 어린 민재가 홍대에서 찍은 가족 사진. 난 네 아버지야. 민재야. 수빈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와 사진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식당 실패로 떠나셨다고. 그 후 저는 최 씨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양부모님이 해외로 가면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영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떠난 건 너와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위협했어. 내가 없어지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 믿었지. 수빈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30년 동안 알던 진실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침대에 가만히 앉았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정말 제 아버지가 맞는지요? 영태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오른쪽 뺨의 흉터는 5살 때 식당에서 뜨거운 냄비에 데여 생긴 거야. 엄마와 나는 그걸 별빛이라 불렀지. 네가 울 때 엄마가 민재에게 예쁜 별이 생겼다고 달랬던 기억이 나?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뺨의 흉터를 만졌다. 그리고 네 왼쪽 팔 아래엔 작은 점 3개가 일직선으로 있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 수빈의 눈이 커졌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신체 특징이었다.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혼자 남을 때까지. 영태는 고개를 숙였다. 찾았어. 정말로 찾으려 했단다. 인천에서 자리를 잡고 서울로 돌아와 너희를 찾았지만 은지는 이미, 그리고 너는 입양됐다고 들었어. 보육원에서 입양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보육원을 후원하며 너 소식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어. 수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파편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희미하게 남은 아버지의 얼굴, 엄마가 보여주던 홍대 사진, 그리고 보육원에서 외로웠던 날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 시작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확신이 없었어. 정말 네가 내 아들 민재인지. 많은 젊은이를 후원했고 그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제 네가 날 지키려 목숨을 걸었을 때 그 흉터를 보고 확신했어.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30년 세월의 간극은 쉽게 메워질 수 없을 만큼 깊었다. 마침내 수빈이 입을 열었다. 어릴 때 매일 밤 아버지가 오시길 바랐어요. 엄마는 늘 아빠가 곧 돌아온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영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최 씨 가정에 갔을 때도 진짜 아버지가 나타날 거라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국 그 희망을 포기했죠. 수빈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태는 조심스레 수빈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수빈이 굳었지만 이내 내버려 두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 다만 이제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알아줘.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의심과 혼란이 남아 있었지만 오래 갈망하던 따뜻함도 스며들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민재야.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다. 수빈은 여전히 영태의 경호원으로 일했지만 업무 밖에서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영태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지와의 행복한 날들, 민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30년 동안 홀로 싸워온 시간들. 수빈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다. 한동안 사장님이라 부르던 그가 어느 순간 조심스레 아버님이라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한마디가 30년의 간극을 메워갔다. 퇴원 후 영태는 수빈에게 제안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살지 않겠니? 강요는 아니야.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경호원으로도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실용적인 이유를 댔지만 사실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마포의 집으로 이사한 수빈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방을 보고 감동했다. 거기엔 어린 시절 좋아하던 장난감, 은지의 손수건,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이걸 다 어떻게? 30년 동안 널 기다리며 모아둔 거야. 함께 살며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알아갔다. 수빈은 보육원에서 자란 후 해군 특수부대에 입대했고 제대 후 경호원의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영태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다. 영태에게 들려주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강한 책임감과 의리를 배웠다. 영태도 태양푸드를 키워온 여정,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 민재를 찾기 위해 쏟은 노력을 이야기했다. 그는 수빈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임을 넌지시 밝혔다. 난 그냥 네가 내 아들인 게 기뻐. 회사 같은 건 네가 원치 않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요, 아버님. 그토록 애쓰신 회사예요.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몇 달 뒤 영태는 수빈을 공식적으로 아들로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궁금증과 의심 속에서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수빈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이제 수빈은 박민재라는 이름으로 태양푸드의 후계자로 발표되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영태가 가족을 지키려 떠난 결정이 가족을 잃게 했고 30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할 시간이 소중했다. 마포집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는 영태 뒤로 민재가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뺨의 별 모양 흉터는 이제 숨길 상처가 아니었다. 아버님, 이제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영태가 미소 지으며 돌아보았다. 네가 곁에 있는 게 아직 꿈만 같구나.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으니까요. 영태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미안하다, 민재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중요한 건 돌아오신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한강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은지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 30년의 아픔과 그리움을 뒤로 그들은 새 출발을 맞았다. 가족으로서의 시작을. 그날 밤 영태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평화와 감사로 가득했다. 마침내 그가 찾던 행복을 찾았다.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가족이었다. 민재도 마음속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의 삶에 늘 빈자리였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마스크로 상처와 정체성을 숨길 필요 없었다. 그의 흉터는 아버지와의 소중한 연결이 되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기도 한다. 박영태와 박민재의 이야기는 어떤 시련에도 가족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새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